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문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콕 출제 상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풀어보겠습니다. 자,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 먼저 취득에 관한 쟁송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요. 요거 자 취득하기 들어간 소송 비용 이것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다만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어떻게 하고 제외한 금액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맞고요. 2번 보니까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형이 시가 1억짜리 1억 5천에 샀을 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5천만 원. 그 다음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할 때 이자 상당액,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요. 그래서 대금이 2억인데 야 3년 동안 대금을 매달 나눠내자, 대신 이자는 15% 붙일게, 이런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고. 그 다음에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정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요 조성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 조성금 포함한다. 틀렸죠?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포함한다 틀렸고요. 제외합니다. 그래서 5번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지적공상 면적이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제외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필요경비 산정 원리인데 교재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요 31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자, 우리 필요경비 산정 원리 한번 볼게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취득가액은 자 우리가 실지 취득한 가액, 그리고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자 양도 직접비용인지를 우리가 봤고요.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취득가액을 이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해서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정했을 때 기준시가는 이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만 취득가액 기준시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략이고요. 매가만. 자, 그럴 때는 취득가액을 이렇게 추계해서 이런 것들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자산별로 일률적으로요 적용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특별히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는, 자, 잘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한금액과 실제 들어간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한금액 비교해가지고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법령에는 이 니은의 금액이 기억의 금액보다 크면 니은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둘 중 큰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양도책 계산이요, 금방 지금까지 본 내용이 어떻게 하냐면 양도가액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서 가필차 양도책을 구할 때 이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래서 이걸 공제해서 이제 양도책을 구하는 건데, 그럴 때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한다? 그러면 이제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이 확인돼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이제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지 취득한 가액이 만약에 확인이 안 돼요. 불분명해요. 그래서 실지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만약에 추계해서 정하게 된다. 자,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만 취득가액 기준시가니까 생략이고요. 매가만. 이걸 정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요. 이런 때는 자,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이라는 걸 적용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 근데
이때 이제 필요경비상공제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 필요경비상공제액 적용합니다. 근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추계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상공제하고 끝나요. 근데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 이때는 이제 잘 보세요. 이때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액 합한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요.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요거 합한금액하고요. 자, 비교해가지고 자,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커야지 양도차익이 최소화되겠죠? 그래서 양도차익을 최소화가 될 때는 둘 중 어떤 거예요? 이거 큰 금액을, 둘 중 맥시멈 큰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뭐를 적용할 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그래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공제하고 끝나고요. 어떤 수강생은 아니 이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한금액 이게 더 큰 경우도 있나요? 이거 합친 것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맹지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맹지를 취득해가지고 진입도록 없는데 맹지를 취득해서 자, 그럴 때는 취득가액도 낮고 기준시가도 낮고 환산 취득가액이 작아요. 맹지 취득했을 때. 근데 여기 도로를 시설합니다. 타인의 토지 매입해가지고 여기 도로를 시설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본적 지액과 양도비용 이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클 때는 요거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필요경비 산정원리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한 거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주의 양도비용 합하금액이고, 근데 취득가액이 불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이런 것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공제로 하는데, 근데 다만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추계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공제하고 끝나는데, 다만 근데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주의 양도비용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경비상공제액이요. 어떻게 필요경비상공제액 적용하냐?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취득 당시지 양도 당시 아닙니다. 취득 당시지 양도 당시 기준시가다 그러면 틀려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를 몇 프로? 3% 적용합니다. 자, 등기된 토지 건물은 3%고요. 미등기한다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건 아니고 불이익이 있어요. 1000분의 3. 즉, 자, 등기된 것은 100분의 3, 예, 미등기는 1000분의 3, 즉 0.3%밖에 인정 안 한다는 불이익이 있지만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미등기 토지 건물의 경우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된다는 거. 배제한다면 틀려요. 불이익이 있는 거지. 자, 등기된 것은 3%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예요. 7%. 미등기 제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7%에서 제외한다는 건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애초에 대상, 양도세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예.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 양도세상이 됩니다. 얘네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지상권, 전세권 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은 7%, 필요경비상공제율이, 미등기 양도하는 지상권, 전세권은 7%에서 제외예요. 그래서 나머지, 자, 분양권, 당첨권 등 나머지와 함께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를 몇 프로? 1%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애 낳고 나서 어른들이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이런 얘기예요. 어른들이 자, 며칠 되기 전에 애 낳고 가면 부정탄다? 371. 371이요. 그래서 371이 뭔가요? 그런데 3 곱하기 7이니까 뭐예요? 21일. 신생아 태어나서 면역체계 형성되기 전인데 이 사람 들락거리면서 야, 그놈 뭐 이쁘다 뭐 어쩌면서 비말. 비말 튀어가지고 바이러스 감염될까봐 옛날 어른들이 신생아 태어나면 대문에다가 잡상인 들락거리지 말라고 금줄 둘렀잖아요. 새끼줄에다가 딸이면 순만, 아들이면 그 사이에 빨간 고추도 끼워가지고 금줄 둘렀는데, 그 사람들 잘하는 거 보니까 연식이 얼마쯤 됐다는 얘기인데 자, 나는 그런 거는 영화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봤는데 그러면 신세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여러분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그래서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 다 1% 이렇게 높이로 쫙 져서 기억합니다. 자, 다시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은, 자, 공제액은 이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어떻게? 3, 7, 1 이렇게 기억합니다. 토지 건물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가액 공제율 3%, 미등기 배제하는 건 아니고 0.3%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요거 설명 다 드렸고 여러분들이 거기 줄거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 설명 다 드렸습니다. 371 동그라미 똑같이 하시고 371 319페이지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다음은 고유자 갑의 상가 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그랬습니다.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세는 고려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거의 비슷한 똑같은 문제가 2번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은 5억이고 기준시가 4억이고 거래일자가 2025년 4월 30일이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네요.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2억 원이었고, 자, 한번 볼게요. 자본적 추정비 소개비가 2억 6천만 원이고, 이게 나왔다는 것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원래는.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그러면 어떤 거냐면, 자, 보겠습니다. 양도책을 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양도책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여기 봅니다. 먼저, 양도가액이 얼마라고요, 이게? 5억이요. 실제 양도한 가액 5억이었어요.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했죠? 확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해야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얘기가 없었죠? 조건에. 그러면 뭘 적용해? 환산취득가액을 구합니다. 우리가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환산취득가액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자, 여기다가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하는데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지금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예요? 5억. 여기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2분의 1이니까 5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2억 5천만 원인데, 자, 그러면요. 일단 필요경비 예상 공제액은 안 구해봐도 돼요. 왜냐면 이건 숫자가 작아요. 이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2억 5천, 그 다음에 아까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억 6천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둘 중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지.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커야 되니까. 자, 필요경비 예상 공제액도 한번 구해볼게요. 아까 토지 건물 등기된 토지니까 등기된 거니까 상가 건물이었죠? 아까 등기된 거.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자, 상가 건물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아까 얼마입니까? 2억. 여기다가, 자, 공제율 등기 3%로 하고 계산하면 2, 3은 6,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경비상 공제액은 환산취득가액이 자본주기 양도비용 합한 금액보다 이게 더 클 때만 이걸 필요경비상 공제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구하나 마나 2억 5천하고 2억 6천이니까 이게 더 크니까 2억 6천이요. 그러면 실제 양도한 가액 5억에서 필요경비 얼마요? 2억 6천을 빼요. 2억 6천을. 그러면 양도책은 얼마가 됩니까? 2억 4천이요. 양도책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양도책입니다. 이런 거 연습해보면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산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것까지 풀어야지 우리가 만점에 도전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계산 문제 맨 마지막에 자, 여러분들이 지적 풀고, 그 다음에 세법 풀고, 등기법 풀고,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 이런 거 계산 문제도 풀어봐야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2억 4천만 원이고, 자,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여러분들. 319페이지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세팅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장기 보유 통제가 올해 중요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개정 내용도
계속 축적이 되어 왔고, 그래서 장기 보유수배공제 중요하고 별표 3개짜리고 보겠습니다. 근데 장기 보유수배공제는 지난 기본 이론 때도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줄을 거두리진 않고 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기본 때 했기 때문에. 자, 장기 보유수배공제 봅니다. 이 장기 보유수배공제는 여러분 보세요.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어디서 나오는 거냐? 가, 필, 차, 장, 소입니다. 양도소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게 장기 보유수배공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 필, 차, 양도책 구했고, 차, 장,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공제 취지를 보는데 이거는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기본 이론 때 요거 그냥 제가 그때가 기본 이론 설명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면서 제가 요거 딱 한번 설명드렸어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으냐, 개인적 입장에서 좋으냐도 국가적 입장에서,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다고 그랬죠? 예. 자,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선정하는 게 장기 보유공제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중요한 건 이제 공제 대상부터 봅니다. 장기 보유공제 대상은요, 국내 자산만 돼요. 국외 자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만 되지 해외 자산 안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도 안 해줍니다. 국외자산 안 돼요. 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배제됩니다. 또 장기 보유공제란 말을 봤다. 지문에서 장기 보유공제란 말을 봤다. 또는 계산하는 그 과정에서 장기 보유공제를 계산해야 한다. 그럴 때는 항상 반사적으로 말풍선 떠올리는데 3년 항상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시험장에서 근데 이쪽에 장기 보유공제 보내면 마음속으로 말풍선 3년 항상 마음속으로 떠올려야 되는데 실전에서 장기 보유공제라는 말을 보고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손을 직접 들어서 이러면 시험장에서 답안지 뺏기고 쫓겨나가지고 몇 년 동안 못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행위자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떠올립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나왔다. 몇 년? 3년 항상 기억합니다. 3년 이상 보여야 되고 3년 미만 보유하면 장특공제 배제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토지건물 조합 입주권 이외에 나머지 자산은 안 돼요. 그럴 때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포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대상이 되고 건물에 다주택 포함이고요. 주택 포함하고요. 건물에 주택 포함이고 또 조합원 입주권은 근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하냐?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건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죠. 만약에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습니다. 자, 종전주택이 있고 종전 건물과 토지,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다 이제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사실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요. 여기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상으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법에 명문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원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원조합원 입주권은 이것은 공제상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만 대상이지. 원조합원 입주권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요. 자, 우리 교재에 이제 수정해 하셔야 되는데 거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요.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6년으로 고쳐야죠. 우리가 319페이지 설명, 자, 줄 다 고져 있어야 되는데 320페이지 표 아래에 그 박스에 중간 표 아래 박스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까지로 되는데 이번 2월 달에 개정이 됐죠. 2월 28일 날. 그래서 2026년 1년 더 연장됐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은 2025년 10월 달에 시험 보는 거니까, 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부유등재액을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장기부유등재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여러분,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곱해요. 우리가 가필 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가필 차장소잖아요.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게 장특공제잖아요. 그 양도차익이 1억이다? 그럼 장특공제는, 장기부유등재는 이 양도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요. 예를 들어서 장특공제 공제율이 10%다 그러면 1억에 10%니까 1,000만 원이 장특공제액이 되는 거고, 양도소득금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차장소요. 양도차익에서 1억에서 장특공제액 1,000만 원 빼니까 얼마예요? 9,000만 원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에다가 공제를 정하는 겁니다. 양도차익에다가 공제를 정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양도소득금액에 공제를 곱한 금액을 한다. 장특공제액은 양도가액에 공제를 곱한 금액을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차장이니까 양도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장특공제액을 보시면요. 일반적인 경우에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자,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차익에다가 얘는 보유연수의 2%씩 공제를 정해요. 보유연수 2%씩. 그러니까 2, 3은 6.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연수의 2%씩 적용해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30%까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 양도했을 때는 6에서 30%까지 장특공제 공제를 정합니다. 6에서 30%까지.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그게 있느냐? 1세대 1주택은 원래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잖아요. 근데 3년, 장특공제는 3년 보유해야 되는데 3년 이상을 보유했는데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거냐? 고가주택이요. 자, 실거래가 10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장기부유등재를 왕창해 줍니다. 고가주택.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은요. 예, 1세대1주택이니까 투기 목적 없잖아요. 근데 장기 부유자를 유도하고 우대주기서 인정하는 게 장특공제인데 장기 부유다 보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해서 고가주택이 됐어요. 그래서 비과세도 안 해주고. 예? 자, 이런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세 과세는 1세대주택인 고가주택은 장특공제를 왕창해 줍니다. 보유 연수의 4%씩, 거주 연수의 4%씩 공제를 정해요. 그래서 자,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주택인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액은 자, 어떻게 하느냐?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과 거주기한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곱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요. 두 개가 나란히 나와야 되는데 하나를 쏙 빼고 내는 거, 그거를 볼 수 있어야지, 골라낼 수 있어야지 고득점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고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만약에 이걸 시험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장기부유등재액은 양도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에? OX요. 네, 틀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두 개가 나란히 나와야 되는데 하나 쏙 빼고 내는 거. 그래서 양도세 과세는 1세대주택인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액은 자, 양도 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곱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걸 꼭 기억하고, 이거 쏙 빼고 내는 걸 주의하시고. 자, 그럴 때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그러면 보유기간별 공제는 양도세 과세는 1세대주택인 1세대1주택의 자, 장특공제 공제율은요. 일단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공제율은 보유 연수에다가 공제율 몇 프로씩이요? 4%씩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유 연수에 금방 봤잖아요. 보유 연수에다가 보유 연수의 4%씩. 그러니까 4, 3, 12, 12%. 만약에
거주는요, 최소 거주는 2년 이상을 해야 돼요. 거주 3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거주는 2년 이상만 거주하면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1년 6개월밖에 거주 못했다 그러면 이 보유연수의 4%, 거주연수 4% 이거 확대 적용 못 받고 그냥 일반적인 공제, 그래서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서 6에서 30%만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자, 거주 최소한 이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이 1세대 주택은 몇 년 거주요?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러면 자, 얘는 거주 연수의 공제율 4%씩 적용하니까 자,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했다 4, 2, 8%. 그래서 3년 보유, 2년 거주하면 보유연별 공제율 12%, 거주연별 공제율 8%, 합쳐서 몇 프로예요? 20% 공제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10년 이상 보유 했다 그러면 보유연별 공제율 최대 40%, 거주도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거주연별 공제율 거주연수의 4%씩 해서 40%.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공제 몇 프로까지요? 80%까지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에서 80%까지요. 자, 양도세 과세된 1세대 1주택은 이렇게 왕창해 줍니다. 보유연수의 4%씩, 거주연수 4%씩이요. 다주택자는 이렇게 확대 적용 못 받아요. 이건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만 이렇게 적용되는 거지.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몇 프로요? 30%까지. 6에 30%만 공제받습니다. 다주택은.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제액을 보면 비거주가 양도했을 때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팔았다 그러면 일반적인 장특공제 있죠. 6에서 30%는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에 대한 이 장특공제 확대 적용 이건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특히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이렇게 장특공제를 왕창히 주는 이유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의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인 가정의 보금자리 성격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마돈나의 보금자리 어디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장특공제 확대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냥 6에서 30% 일반적인 공제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세대 1주택이요. 양도수, 20에서 80%까지 장특공제 확대 적용되는 이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보유기간 중에 거주 몇 년 이상 해야 돼? 2년 이상 해야 돼요. 자, 거주 2년 이상 해야지. 만약에 거주 2년 못하고 1년 6개월밖에 거주 못했다. 1세대 1주택. 그러면 6에서 30% 일반적인 공제만 받아요. 자, 보유연수의 4%씩, 거주연수의 4%씩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거주 최소한 몇 년? 2년 거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올해 2025년도에 새롭게 시행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새롭게 시행된 건데 주택이 아닌 건물을 기본이론 됐었는데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처음에 주택이 아니었고 상가였었는데 같은 거였는데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 1세대 다주택이었다 그러면 그냥 6에 30%인 거고, 자,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는 장특공제 어떻게 주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자, 그랬을 때 이 1세대 1주택이 됐다 그랬더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이 됐다 그럴 때 장특공제액은요 어떻게 주느냐, 양도 차익에다가 자, 보유기한별 공제율과 곱해서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한별 공제율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유기한별과 거주기한별 공제율을 계산하느냐 이거 한번 보시면요. 1세대 1주택이니까 똑같아요. 하여튼 주거용이 아니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1세대 1주택이 됐다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과 거주기한별 공제율을 합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아셨죠? 똑같이 1세대 1주택이니까. 근데 이때 이제 보유기한별 공제를 계산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 자, 이때 보유기한별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유기한별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일반적인 건물이었을 때는 몇 프로씩 적용했어요? 2%씩 적용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유기한별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4%씩 적용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만약에
얘를 자 상가로 보유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4년이에요. 4년. 상가로 보유한 기간이 4년이었고 이걸 갖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보유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보유기간별 공제율 계산하냐면 자 여기 상가로 보유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여기다가는 공제율 몇 프로씩? 2%씩. 그래서 8%. 자, 주거용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율 몇 프로씩 적용해? 4%씩. 그래서 4, 3, 12, 12%. 그래서 자, 토탈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토탈해가지고요. 자, 이거 예?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자 뭡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보유한 기간 요게는 12%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니까 요거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몇 프로가 돼요? 20%. 그래서 20% 적용하는 거고 20% 이런 식으로 자 합니다. 그래서 또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근데 다만 여기 주의할 것은 이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이렇게 해서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크면 100분의 40으로 한다. 즉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최대 몇 프로를 못 넘게 한다? 40%를 못 넘게 합니다. 여러분들 40%를 못 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에서 이제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거주연수의 몇 프로씩이요? 4%씩 적용해.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보유기간별 공제율 20%에다가 자, 이 주거용으로 보유한 기간 3년 기간 중에 거주 기간이 주거용으로 거주한 이 기간이 이제 3년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거주 연수의 몇 프로씩? 4%씩 적용해요. 그래서 4, 3, 12. 그래서 아까 보유기간별 공제율 20%와 거주기간별 공제를 합하니까 몇 프로에 돼? 여기 32% 양도책에다가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지. 상가로 보유한 기간은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은 보유연수 2%씩. 그다음에 주택으로 이제 전환해서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 공제를 4%씩. 거주기간별 주택으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4%씩.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니 이게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장특공제, 공제율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장특공제 유용 시 보유기간은 그 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다만 이제 오늘 이따가 배우는 건데 이거는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이제 증여한 배우자식계 점수액이 당해자산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데요.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다 이월과세 특례를 배우고 보시면 되고요. 가압성속 공제는 몰라도 되고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장특공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양도일까지로 이렇게 한번 가볍게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건물과 소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기 인가일까지 기간으로 이제 계산한다는 건데 좀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 보세요. 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공제율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 줄 때 어떻게 보유기간을 계산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종전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옛날 취득이 했을 때 있잖아요. 종전 취득일, 주택의 종전 취득일 이때부터 관리처분기 인가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 때려부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기 인가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그런 건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뭐 굳이 바꾼다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조합원 입주권의 장특공제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입주권 양도일 아닙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깊은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 알고 가세요.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이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주택이 아니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1세대 1주택은 자,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해가지고 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주택에 대한 이 보유기간은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연도에 여러 번 양도했다? 그럼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양도 자산별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토지 양도했는데 요건 갖췄어? 장투공제 해주고. 요번에 또 토지 양도했는데 요건 못 갖췄어? 안 해주고. 요번에 건물 양도했는데 요건 갖췄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투공제 받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순환에 제가 줄을 다 거드렸기 때문에 저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 거져 있는 분들은 지금 보면서 줄을 좀 걷고, 자, 324페이지 양도세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도 다 기본이론 때 설명 몇 번씩 했던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얘는 계산구조 속에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보세요.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여기서 이제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를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취지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비고세 양도에도 적용하고, 마돈나가 우리나라인 자산 팔았을 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의 인적공제 형평성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같은 게 있는데 그거 형평성으로 인정하고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양도소득금액이,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250만 원 계산됐어요. 가필, 차장, 소 계산했더니, 그러면 기본공제 1년에 250 해주니까 과세표준금액은 빵원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려면 적어도 양도소득금액은 얼마? 250만 원을 넘어야지 250만 원 정도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 해줌으로 인해서 면세점도 기능도 한다. 자, 기본공제는 어떻게 해주냐? 미등기 양도한 자산 배제입니다. 등기를 유한한 자산 미등기 양도했을 때는 자, 기본공제 안 해줍니다.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고요. 자, 등기가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등기 반드시 돼야 되고, 자산의 종류 관계없습니다. 자, 아까 장투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다 돼요. 아까 장투공제는 몇 년 이상 보였어야 돼? 말풍선 3년 이상 장투공제.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권 관계없습니다. 또 아까 장기 부유등제는, 장투공제는 자, 국외자산은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국외자산 안 된다고 그랬죠? 국내에서만 했죠. 근데 기본공제는 국외든 국내든 그런 거 관계없이 국외자산도 기본공제는 깔아줍니다. 또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여기서 소득별에서 소득은 어떤 소득을 얘기하느냐? 가필, 차장, 소, 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게 기본공제니까 양도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금액별로 각각 1년에 얼마? 연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소득별에서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250,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에서 250. 그러니까 소득을 4종류로 나눠서 각각 250만 원씩 이렇게 공제합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수익권에서 250, 이렇게 소득을 4종류로 나눠서 공제해 줍니다. 국내에서만 양도했을 때는 최대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국내에서만 양도했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기본공제 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제 방법을 봅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보세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 중에서는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드렸었는데 기본이론 때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있습니다.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 만약에 8년 제촌 작용농지를 양도했다. 8년 제촌 작용농지. 우리가 여러분요,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의 종류하면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자, 8년 제촌 자격농지나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 얘네들 들어있으면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 감면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비과세와 감면은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자,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소득이 1억 2천만 원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감면소득은요, 감면 한도가 있어요.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100% 감면 받습니다. 1년에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100% 감면. 그 다음에 5년 범위 내에서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천이다. 자, 그러면 1억까지는 감면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1억 1억 넘는 부분은 이제 과세가 되겠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또 뭘 팔았냐면 또 건물을 또 팔았어요. 양도소득이 만약에 500만 원, 또 토지를 팔았어요. 일반 토지를.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그럼 기본공제는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주냐? 그러면 자, 감면소득 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건물 양도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만 원이요. 토지 양도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선 전부 합친 것에서 합쳐서 얼마? 250일이니까 여기서 이미 건물에서 받았으니까 토지에서 못 받고 기본공제 250만 원 받습니다. 이거죠? 또 봅니다, 여러분들. 또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구분해서 각각 공제해 줍니다. 자, 그래서 국내와 국외를 구별해서 기본공제해 주는데,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어떤 거주자, 국내에 5년 이상,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 거소 둔 거주자입니다. 자,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거소를 둔 거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내에서 자, 자산도 팔고 국외 자산도 파는데요. 국내 자산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걸 팝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 250.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250.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또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 소득금액에서 250. 이런 걸 전부 팔았다고 했을 때, 또 국외자산에서는 주식과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대상이 아니고, 국외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만 대상이에요. 국외자산 양도세. 그러면 여기 부동산 등에서 국외에서 또 25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에서 자, 국내와 국외에서도 구별해서 자, 토탈에서 얼마? 1250만 원의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국내와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자, 또 봅니다. 소득을 4종류로 구분했죠, 지금? 소득을 4종류로 구분해서 공제합니다. 양도 자산별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장특공제가 양도 자산별이지, 얘는 소득을 4종류로 구분해서 소득별로 공제받고,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금액이, 보세요 여러분, 양도소득금액이 가필차장 소기과인데,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20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마이너스 250. 그래서 과세표준 마이너스 50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면 기본공제는 얼마요? 20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200만 원. 이렇게 자 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다시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을이란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200만 원.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250인데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소멸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번에는 이때 또 건물을 팔았는데 토지든 건물이든 또 팔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 계산됐습니다.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200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 50만 원.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 이 사람이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소 금액이 만약에 이게 500만 원이요. 또 이 사람이 비상장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소 금액이 200만 원. 또 이 사람이 골프용권 팔았어요. 골프용권을 팔았는데 기타라산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소 금액이 300만 원이요.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여기 토지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250이요. 주식과 다른 소득금액은 구별해서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만 원. 골프용권 양도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얼마? 250이요. 토지에서 250 받았으니까 골프용권, 기타라산 양도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기본이론도 했었어요. 제가 예를 들었던 거예요. 처음 언제 배웠냐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기본이론 때 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힘내시고. 또 보고, 근데 또 이거, 아까 그 얘는, 요번이 마지막이냐? 아니에요. 다음에 또 해요. 자, 또 문제집에서 또 보고.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장기 부등재 기본공제 비교,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이것도. 기본이론 때. 장특공제는 물적 공제예요. 그래서 사람을 안 보고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근데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 사람을 보고 소득별로 공제해주고,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주거분, 입주권에 한해서 대상이 되지만,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 아니면 자 모든 자산 다 깔아줍니다. 여러분, 보유기간 장특공제는 3년 이상인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미등기 양도면 둘 다 배제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 기본공제는 등기를 요하는 자산, 등기가 됐을 때, 그래서 하여튼 양도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절 보세요.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국외자산이든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이. 그죠? 그래서 자, 다시요.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거. 자, 그 다음에 공제 적용.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 적용하는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습니다. 자, 동일 연도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요건에 해당하면 장특공제는 10번이든 20번이든 요건 갖추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뒤바꿀 수도 있어요. 양도소 기본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틀려요.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기본공제는 뭐로? 소득별로. 장특공제가 양도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이제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는 당연히 되고요. 미등기 양도 아니면. 비삼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전제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자, 비삼용 토지도 공제상이 되고. 기본공제는 당연히 미등기 양도만이면 다 되고요. 장특공제 비고지 양도했을 때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팔았을 때 장특공제 일반적인 공제 6에서 30%는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확대 적용만 안 해주는 거지. 기본공제는 당연히 깔아주고요.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물건별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보시면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다. 자,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라 물적공제라 물건만 보고 자, 보유기간에 따라 장특공제 해줍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 공동소유자 각각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기본공제 250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절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325페이지까지 설명드렸고 기본이론 때 대부분 줄 다 거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줄 안 거드리는 분은 복습하면서 다시 줄을 그으시고요. 325페이지 양도세 세율인데요. 자, 양도세 세율인데 이제 양도세 세율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잠시 또 쉬었다가요. 자, 양도세 세율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